내가 다시 얘기하는데 이거 영재반에서 한 거야. 교재에 있는 거야.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을 했죠. 그럼 최소한 이 정도 나와야지. 그래서 남쪽을 찍고 저는 남동인지 남인지를 고민을 했는데 이 그림 잠깐만, 자가 날씨도 틀렸잖아. 야 이거는 다 맞았다. 자, 풀이 들어갈 거예요. 이거 자, 어때요? 1번. 자, 요거 일단 아무 말 없으면 써있네, 서울이라고. 북방구라고 나와있죠. 근데 아무 말 없으면 무조건 북방구가 준다라고 위도야. 자, 그리고 위도를 줬어요. 북이 37도, 서울이고, 추운 날이야. 추운 날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도로를 보여줘요. 켰어요. 네. 그리고 일단 이 달은 낮에 뜬 달인데 무슨 달이에요? 통상이죠, 통상. 통상. 예. 자, 그럼 통상이면은 일단 위치부터 찾아보자. 이거 어떻게 큰일 나냐? 통상이고 태양광선이 대부분 교재나 책에는 이쪽인데 일부러 방향만 바꾼 것 뿐이에요. 그랬더니 반대로 생각한 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여기서 들어온다고 생각했던 애들도 한 3분의 1 정도 있더라고요. 햇볕이 여기서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 지구에 있는 사람이고 지구에서 내가 뭐라 했어요? 시간, 방향이 자주 나오랬잖아. 방향, 시간, 그다음에 고도 같은 거 나올 수 있겠죠? 자, 북쪽에서 내려다본 거고 이 태양광선을 기준으로 얘가 정오야. 정오 12시다. 그럼 얘는 18시. 그럼 얘는 0시. 여기는 06시. 근데 8등분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6시간 차이냐니까 딱 가운데 45도 정도는 딱 몇 시간씩이야. 딱 중간. 15시가 되겠죠. 15시, 얘는 21시, 얘는 20 몇 시냐? 03시, 얘는 09시. 9시 이렇게. 아, 거꾸로구나. 자, 그러면 굳이 딱 13시가 15시가 3시인데 굳이 2시라고 한 거는 딱 거기 걸쳐 있으면은 여기 그렇지 애매모호해서 어떤 영역 숫자가 하나가 안 나오고 범위가 나와서 일부러 2시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2시고 이때 똥상이야. 똥상이면 상현달하고 보름달 사이야. 요 사이. 그죠? 예. 근데 이 똥땡이 정도가 이 정도인지에 따라서는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지.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하셔야 되는데 일단 2시가 중요하네요. 2시. 자, 2시에 사람 대가리가 어디냐? 여기 딱 90도에서 45도보단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얘보다 근데 시간 반대로 아니에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 아니야 맞아. 아닌가? 자전을 서에서 동으로 하잖아. 아, 서에서 동으로 하잖아. 그러네요. 북쪽에서 쳐다보면 반시계잖아. 그리고 지구의 북이 여기 있다고 쳐. 반대편이 남이면 어떻게 돼? 북남 동서잖아.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그냥 과거 떨어지면 되는 거지. 네? 내가 너한테 이거 틀렸다고 내가 밥을 달래, 똥을 싸달래. 그래서 15시보다 시간이 더 앞 시간이야. 지나지 않았어. 그럼 대가리가 여기 있어야죠. 그래서 사람을 그려보자. 2시니까 여기도 정확한 애들 좋아하잖아. 정확한 거. 3등분해서 여기쯤 있어야지 대가리. 자, 그리고 사람 위치에 대해서 지평선을 요다 그리지 않고 중앙으로 당겨서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요? 얘 3시에 대한 직각이 21시인데 2시에 대한 직각이 지평선이니까 얘가 되는 거예요. 됐죠? 예. 네. 그 상태에서 그러면은 아까도 있듯이 똥상이면 상현달과 보름달 사이인데 요쪽 영역에 있으면은 시간상 관측이 안 되는 지평선 아래이기 때문에 요 구간밖에 될 수가 없어. 얘는 상현달이니까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똥상이 요 둘 중에 하나지만 그래서 여기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시간 2시 때문이에요. 2시. 됐죠? 예. 네. 그러니까 디테일을 살려서 공부를 하셔야지. 자, 그 다음에 그리고 2시는 그래서 6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위치는 4번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 3일 후면 하루에 약 13도야. 그러면 여기 있었던 애가 3일 정도 되면 여기를 넘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죠? 그리고 시간으로도 여기가 1시간 정도면 15도예요. 15도. 네. 맞죠? 예. 그러면 15도는 달이 하루에 13도씩 가는 거니까 15도가 아니라 한 20몇 도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15도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2시와 3시가 15도면 15도는 훨씬 넘어가겠구만. 네. 하루에 12도나 13도씩 계산해봐.
그러면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 3일 후는 3일 후. 그래서 3일 후에는 달의 공전을 고려해서 하루에 약 12도라고 해도 되고 13도라고 해도 돼요. 그거를 3번을 곱해가지고 어느 정도 여기가 45도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넘어갈 수 없잖아요. 네. 그지? 그러니까 요 영역에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지? 예. 네. 그래서 얘는 5번 위치로 갔어요. 5번 위치 됐지? 5번 맞냐? 예, 5번. 4번이 아니라 이제 5번 위치로 왔어요. 3일 후가. 3번이에요 3번 3번 위치에요. 아, 3번 위치예요. 네, 3번 위치로 왔어요. 그리고 얘는 몇 시래요, 이제? 21시래. 자, 21시 드디어 여기 있는 거야, 사람이. 그럼 지평선, 예, 얘가 서 있는 방향이 직각 방향이 지평선이에요. 요 앞이 남쪽이라나. 그러면은 북남 동서에서 남쪽에서 어느 영역 구간에 있는 거예요? 남동 쪽이 훨씬 더 맞는 거지. 네. 동쪽도 맞으면 안 돼, 원래. 그래서 선생님 저는 남동 쪽 썼는데 남서니까 남자 들어갔으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동쪽. 동쪽이 더 가까운 거지. 서쪽은 절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얘를 쓰면 안 되고 차라리 북동이라고 쓰면은 부분 점수를 줬어요. 왜냐면 이제 지구에서 태양이 이렇게 뜨거지는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뜨거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 조금 북쪽이라고 하는 거 좀 감안해 준 거예요. 원래는 점수 안 주려다가 너무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웬만하면 넣어주려고 남쪽이나 남동, 북동까지는 맞게 줬어요. 동자가 들어가거나 남자 들어가는 거. 네, 그런 애들은 맞게 해줬어요. 이해되지 않아요? 이거 그림인데 뭐 수학적 식도 없고, 어? 내용 외우는 것도 없고. 네. 그래서 달은 잘 나온다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디였다? 아 그리고 상황을 주기도 좋네 밑에 29.5일로. 자 그 다음에 2번에서 다 이거 틀린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 남중고도 공식을 외워야 될 거 아니야? 90마이너스 그다음에도 에? 남중고도 그래서 50하네요? 자 90 마이너스 그 나라 위도인데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여기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어야 되죠. 네. 근데 이 날이 무슨 날이야? 춘분 날이야. 춘분 충분날에서 날. 알파 없어요. 네, 춘분 날이야. 그러면은 봐봐. 그것도 정확한 건 아니야. 왜? 3일 정도 후면은 요쪽이기 때문에 망에 가까워요. 아, 그 망에 가까우면 태양이 춘분 날 있을 때랑 어떤 거야? 겹친 거야, 겹친 거. 네. 알겠죠? 네. 이해됐니? 자, 다시 한번 그려줄게요. 자, 청구상에서 지구가 이렇게 있고 청구의 적도가 있어요. 그리고 황도 각도가 일치한댔어요. 그래서 그냥 황도만 그릴게요. 춘분 날이야. 자, 춘분 날인데 3일 지났잖아. 그래 해줄게. 3일 지났어. 여기 있어. 3일 후. 그때 얘가 어디야? 뚱상에서 뚱뚱뚱상이니까 망이 가까울 거 아니야. 3일 후면. 네. 그쵸? 여기가 며칠 정도 돼요? 7일에서 8일이야. 그치? 예. 근데 여기 있었던 애가 어디 있냐?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보통 아까 13도씩 3일이면 뭐 40몇 도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망이 가깝겠지. 이 모양으로 따졌을 때 여기에 가까울 거라고. 이거. 그죠? 예, 망이 가깝다는 거는 뭐예요? 태양과 정반대편에 있다. 이거 저 요쯤에 있는 거예요. 여기쯤 달이. 네. 그러니까 청구의 적도상에 비슷한 위치에 있어. 달의 위치가 청구의 적도와 유사한 위치에 있다고. 네. 그러니까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 플러스 알파가 조금 작겠죠. 여기 망이 가까우니까 겹쳐. 청구의 적도랑 황도가 겹쳐진 게 춘분이야. 하루 이틀 정도 지나도. 그리고 거기 반대편에 있는 망도 어떻게 돼? 적도랑 황도가 겹친 부분에 가까이 있는 거야, 달이. 네. 그래서 약으로 해도 되죠. 그래서 내가 대략을 써 있잖아요. 대략적으로만 나타내라. 그래서 50도에서 뭐 55도 정도까지는 내가 맞게 해줬어요. 약 53도 정도. 그러니까 원래 약 53도라고 하는 게 좋죠. 얘가 이제 청구의 적도라고 한다면 이걸 더하기 빼기 할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남중고도식을 나는 안 외웠다. 그러면은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내용 중에서 요거 아셔야죠. 단원에서 관측자 관점에서 대가리가 천정이고 그리고 자전축 북극성의 고도위가 37.5도인가 이 나라가 네, 북극성이고 그리고 자전축과 항상 직각인 애가 청구의 적도
그죠? 예. 그때 청구의 적도 상위는 어떤 천체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고도가 바로 남중고도인 건데 남쪽이니까 그게 90 마이너스 그 나라 위도라 했잖아요. 네. 얘가 위도니까 이게 어떤 천체의 남중고도의 기준이야. 청구의 적도라고 하는 0에 대한 기준. 근데 이 근처에 있다고 해서 태양이 아니 달이 그러니까 이 각도의 유사성 수치를 넣어주면 되지. 그게 얼마냐? 90 마이너스 37.5도니까 52.5도겠죠. 그래서 52점. 37도라 했어. 37도예요. 37도. 아, 53도. 네, 그래서 53도다. 됐죠? 네. 이거 되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 어떻게 20점이 안 나와 지난번. 지난번은 어려웠는데 20점이 나오고 이번에는 20년 나왔어요 지난번에? 아 나왔구나. 2명 나서 2명. 9명. 두 명이요? 한번에 자, 뒤를 넘겨주시고 누구였어요? 2번 그게 왜 궁금하냐? 그리고 실제가 아니니까 그러면 그냥 넘어가. 2번 네. 우리나라 보내 구름 사진인데 근데 위성 사진에서 이거는 구름 사진은 보통 가시광선 촬영 그 값이야. 그래서 중학교 수준에서는 과거는 위성 사진이긴 한데 무슨 성 사진 무슨 파장이냐면 가시광선 파장. 일반적인 사진이야. 가시광선. 좀 적외선도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나번은 그냥 일기도죠. 네. 아니 그리고 서고동조 기압 배치냐? 서고동조 기압 배치죠? 네. 그게 무슨 계절이에요? 겨울. 겨울이잖아. 근데 이거를 세상에나 틀린 애가 있더라고. 그리고 등압선 간격이 촘촘하면서 서고동조 배치에 등압선이 주로 수직으로 위아래 남북으로 촘촘하게 돼 있다 그러면 겨울이랬죠. 네. 그죠? 예, 그래서 이건 어느 계절에 찍은 거냐? 이거는 가번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번 갖고 판단하는 거고 중학교 기본 지식 내용이에요. 숙지돼야 되는 거. 네. 그 다음에 A와 B 지역 중에서 어느 곳이 바람이 강한가? 이어. 바람의 속도는 기압차. 기압차. 기압차가 같은 거리에서 기압차가 크다는 거는 등압선 간격 숫자가 많다 좁다. 좁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B가 더 좁기 때문에 풍속이 세다. 근데 만약에 A, B, C면 C가 더 가까운 것 같아. 네. 만약에 A, B, C면 C가 더 가까워서 저기 풍속이 더 세겠죠. 근데 A, B만 물어본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별딱지 해주시고 그래서 1, 2번은 일기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고 3번은 가. 3번은 가본 갖고 판단하는 거야. 그리고 네. 이 사진이 가시광선이야. 그럼 하얗게 보이는 게 무슨 구름. 그렇죠. 구름이에요. 구름. 구름이 어디 쪽에 많냐? 우리나라 남해안, 동해안, 서해안 세 개가 있다고 쳐. 네. 바다 쪽에 있어요. 바다 쪽에 있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예, 서해안에 많이 있어요. 아. 그리고 남해안이 조금 까만색이죠? 구름, 네. 전 구름이 좀 사라지고 동해안은 구름이 더 많이 없어. 그치? 그 이유가 있죠. 네. 그 이유가 뭔지를 좀 우리가 지식적으로 녹색바람. 공부하고 그렇죠. 녹색바람. 자, 또 게다가 또 겨울은 풍속이 아까 얘기했듯이 겨울은 또 풍속이 여름보다 대체적으로 큰 편이죠. 그죠? 네. 오늘은 겨울인데 예를 들어서 저 오늘 겨울인데 왜 풍속 안 불어? 대체적인 거죠. 대체적인 거. 대략적인 거랑 그 날마다의 날씨랑은 똑같은 건 아니에요. 알겠죠? 아무튼 겨울이 보편적으로 풍속이 세. 네. 세면 녹색바람도 조금 더 강하게 나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되죠? 이렇게 그 태백산맥. 예, 여기가 이제 서해바다고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서해 쪽, 남해 쪽, 동해 쪽. 여기 태백산맥이 있단 말이지. 네. 태백산맥에 시베리아 기단이 쭉 갔다가 올라가서 내려와. 그럼 여기는 뭐라고? 고온 건조한 바람이 됐어. 그러니까 바다를 지나더라도 일단 바다에서 따뜻한 난류가 흐른다 하더라도 들어가자마자 구름 만들지는 않잖아요. 증발된 수증기가 들어가자마자 구름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만약에 고온 건조한 상태가 됐어. 근데 수증기가 증발해서 이 정도는 채워져야지 그 다음부터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채워지는 구간 동안은 구름이 생길 수가 없어서 까맣게 돼 있는 거야. 아, 네. 이해되죠? 거기에서 똑같은 게 뭐냐면 시베리아 기단이라고 하는 대륙에 있는 바람이 중국을 지나서 우리나라 서해바다로 갈 때도 여기도 까매. 여기도 까맣다는 게 그 내용이에요. 아,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요 그 산맥을 지날 때마다 건조해지니까 그 건조한 걸 메꾸기 위해서 좀 시가 텀이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예. 증발하는데 이거 갑자기 이렇게 될 수 없잖아요. 네. 채워지는 시간 동안에는 구름이 없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가 아직 까만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도 뭐 높은 산에서 내려온 거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중국의 땅에 대한 지형을 모르잖아. 근데 어쨌거나 이만큼 원래 공기가 무슨 공기야? 고기압. 뺀 현상을 떠나서 얘는 시베리아 기단 자체가 한래 건조하잖아요. 네. 건조했던 애가 우리나라 서해 바다를 가서 바다를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얘도 또한 추운 건조한 건데 바다로 들어서자마자 구름이 만들어질 수 없잖아. 똑같은 상황이니까 여기도 까맣고 여기도 까맣다.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는 동안에 계속 뭘 공급받았겠어요? 수분. 수분을 공급받아서 드디어 구름이 많이 생기는 거지. 네. 그래서 서해 바다 쪽 여기 빼고 여기서부터 하얀 구름이야. 그지? 근데 구름을 좀 자세하게 보시면은요, 우리나라에 구름이 조금 이렇게 줄무늬로 돼 있는 거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게요. 그죠? 예. 얘는 바람이 이렇게 분다는 걸 나한테 대놓고 준 거야. 우리가 새털바람처럼, 여러분들 하늘에 보면 이렇게 물결처럼 이렇게 새털처럼 이렇게 줄무늬 있는 거 보여요? 본 적 있어요? 바람. 네. 그 바람 방향 때문에 지면과의 마찰 때문에 얘가 그냥 갈 수 없어서 가다가 서다 하면은 파도가 치는 것처럼 풍랑이 오는 것처럼 공기들도 살짝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생기고 내려가서 사라졌다 올라갔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띠로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새털무늬 또는 뭐 그 양떼구름 모양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면 때문이었어요. 지면과의 마찰이 꽤 있죠. 근데 그 지면과의 마찰이 없는 그 층을 우리가 그 상공에 이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가 마찰층이야. 1km까지가. 1km까지가 마찰층이에요. 그럼 저런 구름들은 되게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아래쪽에 있어요, 주로. 네. 높은 곳에도 있긴 있어. 왜냐면 아래쪽에서도 흐르지만 위에서도 상공바람이 또 불어요. 왜? 봐봐. 그래서 지상에서 얘가 고기압이야. 저기 상공에서는 얘가 내려와서 공기가 없어. 저기압. 얘는 주변에서 공기가 들어와. 얘는 저기압이 돼.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공간의 바람이 다르게 나타나. 네.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 그 얘기 했었을 거예요, 아마. 해류풍 할 때도 어떻게 했냐? 해류풍 할 때 여기서 낮이야. 낮에 육지가 비열이 작아서 되게 빨리 뜨거워져가지고 상승기류에서 공기들이 많아졌더니 여기 있는 애보다 얘가 같은 높이에서 기압이 커. 그래서 공기 일로 가. 공기압이 더 많아져서 누르는 하중이 커졌어. 하강기류도 생겼어. 그래서 바닥이 오히려 또 여기서는 얘가 고기압이야. 그래서 바람이 직접 가. 이게 멸족순환이랬잖아요. 열대류 현상. 그지? 예. 그래서 지상에서는 이런 바람 불고 상공에서는 반대 바람 분다라고 하는 거 있죠. 네. 그지? 예. 그 중에 요거가 낮은 게 주로 요거에 해당되는 거고 또 더 있긴 하지. G2로 넘어갈 필요는 없고. 아무튼 두 가지 종류가 있어. 낮은 높이에서도. 알았죠? 네. 우리가 보통 1km 내에서 부는 바람이 얘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가 좀 더 위의 바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5km 이상이야 얘는. G2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간 1km는 마찰층이 있는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얘기한 그 마찰층에서 바람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갈 때 꼬여 들어가는 거 자체가 그거 마찰 때문에. 마찰이 없으면 어떻게 불어요? 상공에서 고기압은 등압선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불어요. 이렇게. 그때 우리가 영재반에서는 잠깐 했었는데 어떤 학교 선생님이 중3인데 이런 걸 살짝 언급을 해주셨대. 대기 마찰 때문에 그래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개 대순환 그림에서도 무역풍이 이렇게 불고 편서풍이 이렇게 부는 게 대기와의 마찰 때문이야. 근데 목성 같은 경우는 자전 속도가 어떻겠죠?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니까 얘 전향 효과가 어떻게 될 거야? 되게 크게 나올 거 아니야. 네. 크게 나오니까 전향을 더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지네들끼리 마찰 때문에 이렇게 흔들려고 하는 물결로 보이는 게 목성에서 멀리서 보면 줄무늬지만 자세히 보면 이렇게 물결치는 모습이 서로 엇갈려서 가는 거 있어요. 엇갈려서 가면서 이 사이사이에 소용돌이가 생겨. 봤어요. 울돌목처럼. 그게 바로 대적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우리도 그렇게 생겨요. 상공에서는. 상공에서도 그런 바람이 생겨. 그걸 지군풍이래. 지균풍. 되게 해왕성 대역점도 같은 원리예요. 네, 똑같아요. 걔네들은 자전 속도가 되게 빠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지구의 자전 속도가 빨라진다면 똑같은 기압차야. 이 동네가 A 지역과 B 지역이 기압차가 예를 들어서 뭐 100헥토파스칼이야. 근데 지구의 자전 속도가 2배가 되면 100헥토파스칼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풍속이 훨씬 더 세죠. 여기까지 했었나요? 그래서 지금 상대 습도가 높은 곳은 이 구름 사진 갖고 찾아내야 돼. 그래서 지금 B 지역이 여기야. 서해안 해안가 바다. 여기 하얀 구름이 많아. 하얀 구름이 많다는 거는 증발된 수증기가 꽤 많이 올라가서 하늘에 구름을 많이 만들어줬다. 상대 습도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높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은 넘어가서 지나가는 과정 중에서 되게 건조해졌어요. 그러니까 얘는 실제 수증기량이 줄어서 그리고 온도도 높아졌기 때문에 고온 건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상대수가 낮을 수밖에 없어. 고온은 현재 기온이 높아졌다. 건조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인 거지만 실제 수증기량도 줄은 거예요. 알았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공급이 되니까 요 정도 독도랑 울릉도가 있는 쪽 근처 갔더니 여기가 난류가 흘러 겨울인데도 그럼 얼마나 증발된 양이 많겠냐? 그러니까 여기쯤 와서 그렇게 많은 구름이 쫙 생기죠. 더 하얗죠. 서해 바다보다 더 하얘요. 알았죠? 예, 그래서 울릉도 도보다 겨울에 눈이 많다. 일본도 그래서 어떻다. 북해도 삿포로가 눈이 너무나 많다. 아름답다. 눈이 많이 내리니까 처음에 내리는 눈은 뭐 황사먼지나 이런 걸 다 밟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계속 내리는 눈은 얼마나 예쁘겠냐. 뽀송뽀송하고 스키장으로 유명하죠. 일본에. 세계의 그 유럽 선수들이나 연습하러 올 때 여기가 싸고 저기 겨울에 여기가 워낙 좋아서 그래서 많이 간대요. 그리고 북키도가 비싸니까 이제 나고야까지 내려갔죠. 평창올림픽 하기 전에 나고야. 거기 눈이 많아요. 네. 알았죠? 내가 그때 맨날 보여줬잖아. 알펜로스 갔다 왔다고. 아, 네. 거기가 나고야 바로 옆이에요. 그 이상한 그 얼음. 이만큼. 눈이 엄청 쌓여가지고. 네네. 거기가 더 삿포로는 더 많이 와요. 그러면 그 우리나라는 저 황사 때문에 눈이 똥생이 거네요. 황사먼지가 많아서 홍먼지가 많아서 눈이 설질이라 설질. 거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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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는 빙수가 좀 비싸더라. 빙수. 눈이 구하기 깨끗한 눈을 구하기 힘들잖아. 그거 올리면 되죠. 누가 빙수를 그 눈으로 해? 방사성물질도 많은데. 아 그래요? 친구 아니야? 기안 열심히 84가 하는데. 북극해 가가지고 그 마라톤을 갔잖아요. 네. 근데 길거리에는 얼음을 막 깨서 먹었는데 우리 남편이랑 나랑 저 방사성물질 더럽게 많은데 저거 먹고 앉았네 막 이랬는데 그 양이 적을 거야. 워낙 청정하니까 거기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네. 그 방사선물질이 그 태양빛 때문인 거죠. 왜 저러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 그 얘기하면 이제 또 안 되겠죠. 영상도 찍어야 되고 요걸 하고 싶지 않아 오늘은. 네. 자, 그래서 상대수도 얘기했고 이제 추가로 저 선생님이 이제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뭐 알려줄 게 좀 있어요. 지난번에도 라니냐 엘니뇨에서 시사적인 것도 나오지 않나요? 라고 해서 딱 떠오른 게 기상 사진이에요. 기상위성. 기상위성에서 기상 사진을 찍죠.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아니, 세 가지가 있어. 사실상 이거 원래 2개 하려고 했는데 하나는 지금 방금 얘기해준 거 뭐야? 가시광선. 그 다음에 적외선 촬영. 적외선. 하나가 뭘까요? 자외선. 열선을 왜 써? 가시광선을 써야지. 레이더요. 레이더. 자, 지난 시간에 엘니뇨 라니냐 얘기했었잖아요. 엘니뇨 라니냐 뭐 이상기후든 간에 지구에서 계속 온도나 뭐 수위를 측정해야 된다고. 그래서 위에서 레이더 써가지고 갔다 온 시간 가지고 해수면의 높이 변화 측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적외선을 가지고 해수의 온도 측정한다.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네. 레이더도 왜 써야 되는지 딱 알겠죠? 예. 자, 그럼 가시광선 가지고는 구름에 이제 보통 우리가 인공위성에서 이제 기상 사진 하면 구름 사진을 뜻해. 구름 사진. 구름이 어떻게 보이죠 여기서? 하얗게 보이잖아요. 가시광선이란 뜻이에요. 자, 하얗게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하얗게 보이는 이유. 반사. 예, 반사. 이 구름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 가시광선이 없어. 적외선을 내뿜겠죠. 그럼 가시광선을 뿜으면 어떻게 돼요? 가시광선 뿜는다. 태양에 있는 가시광선을 지가 반사하는 물체이기 때문에 반사량이 많으면 구름이 많다야. 그래서 가시광선은 이제 구름이
많을 경우를 써줄 거예요. 많을 경우 반사량이 많으니까 어떻다? 하얗게 보이네요. 하얗게 보여. 근데 이 구름이 많으면 지상에서 관측하는 사람은 이거는 어디서 찍은 거예요? 위성에서 찍은 거예요. 지상과 똑같은 수가 없어요. 없어요. 반대가 돼야 되죠. 구름량이 많아. 하얗게 보일까? 보통 구름량이 많으면 비 올 확률이 어떻다 그러죠? 높겠죠. 근데 우리가 비가 올 확률이 높은 구름을 까매요. 무슨 비라 그래요? 비구름을 뭐라 그래? 먹구름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 먹구름은 그럼 왜 까맣죠? 서로 안 맞네? 이유가 있겠죠. 햇빛을 많이 가려서. 그렇죠. 반사를 한다니까? 반사해서 안 들어오는데 내가 얘를 어떻게 밝게 보겠니? 네. 그럼 기껏 반사량이 많고 얘가 통과되는 양이 있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구름량이 많으면 지가 처먹는 양도 어떻게 된다고? 많아서.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통과되는 양이 줄어서 맞아요. 까맣게 보이는 게 맞지 이제. 이해해? 그러면은 이거를 낼 수도 있다는 거죠. 아주 어려운 게 아니라 상식적인 거니까. 이제 알았지? 그래서 지상에서 관측할 때는 어둡게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뭐라 그래요? 예, 먹구름이라고 한다. 그럼 비올 확률이 어떻다? 이거보다 예, 이렇게 연관지어서 공부하셔야 돼요. 별의별 게 다 나오니까 이제 자료 해석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자료 해석. 듣보잡 자료 해석으로 나와. 이걸 배운 적이 없는데요? 배운 적이 없는 게 나와 이제. 나올 게 없어 이제. 자 이제 적에서는 어떤 걸 이용하는 거냐면 조금 어렵긴 해요. 적에서는 얘는 반사의 원리야. 그러니까 원리가 뭐다? 원리. 네, 반사야 반사. 빛의 반사. 그 얘 원리를 뭘까요? 얘도 반사 아니에요? 똥을 싸네. 굴절, 회절. 저렇게. 방출, 복사. 아, 모든 걸 복사. 즐기는 자기 온도에 해당되는 맛있네. 복사 에너지 방출이다. 까비. 왜냐면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잖아. 나나 얘나 구름이나 0켈빈은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얘가 적외선 파장에 에너지가 낮은 애들은 나와. 저희도 그게- 나온 것처럼. 그래서 지난 시간 엘리는 아니냐 했잖아. 엘리는 아니냐 해서 이 해수의 온도는 얘가 방출하는 적외선 에너지 가지고 온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알았죠? 예. 엘리류라니냐. 했어요. 네. 자, 복사에너지 방출. 그럼 적외선이 많이 방출될수록 어떻게 보일까요? 붉게. 빨갛. 그거를 빨갛게 빨간 적외선은요 가시광선이 아니기 때문에 내 눈으로 못 봐요. 근데 선생님 TV 같은 데 보면은 왜 사람 몸에서 열 나온 거 보면 빨간색 파나 보는데 그거는 가시광선으로 바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거를 시각화했을 때 어떻게 바꾸느냐? 에너지가 많이 방출할수록 어떻게 하얗게 하얗게. 바꿨어요. 네거티브로 반대로. 알겠죠? 네. 그래서 얘는 그러면은 구름량이 많다. 그러면 적외선은 이거랑 그럼 똑같은 걸 왜 할까요? 반사되는 걸 측정하는데? 왜냐면은 구름은 태양을 반사하는 거고 적에서는 그러니까 구름이 직접. 그러면은 네. 예를 들어서 아니 얘가 양이 많아서 반사하는 거랑 얘가 열을 많이 방출해서 그 방출하는 거랑 똔똔 아닌가요? 근데 왜 두 개를 같이 돌릴까요? 이렇게 물어봤어 누군가가. 네. 아니 구름 안에 성분이 다르잖아요. 구름 상태가 있어요. 성분이랑 상태랑. 어떤 상태? 구름의 상태가 뭐야? 구체적으로. 그 지역에 따른 뭔가 저요. 구름만의 상태가 다를 거. 그러니까 구름의 상태라는 게 어딨어요? 저분형, 치분형 그런 거나 아니면은 따뜻한 지역에 따뜻한 구름이나 차가운 구름이나.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적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 원리는 이건데 얘는 밤일 때 측정할 수 있어. 밤에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쓰는 거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구름의 높이를 알 수가 있어.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 동욱이가 얘기했어요. 자, 우리 지구는 중산 공부하시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대륙권에서 보면 대륙권에서 구름이 생기는 거예요. 성층권까지는 거의 올라가지는 않아요. 요 중에서 높은 구름인지 낮은 구름인지는 여기 있는 대륙권의 온도 분포 있죠. 지상에 가까울수록 지표 복사를 많이 받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 온도가 높아서 방출되는 파장이 적외선이라도 가시광 그렇죠. 많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파장 길이가 달라요. 파장이네. 파장 길이가. 그래서 적외선이 딱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영역이 있잖아요. 네. 전파도 영역이 있듯이. 네. 그래서 그 파장의 길이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파장 길이와 양이겠지. 네. 예, 그래서 그거는 높이. 그래서 높은 구름일수록 어떻다? 높을수록 파장이 길다. 적외선 그렇죠. 파장 길이가 더 길게 나오겠죠. 파장 길이가 길면 온도가 더 낮은 거야. 알았죠? 이해되지?
꿀꿀대지 말고 구름이 높을수록 다시 써줄게. 3단 논법으로 뭐 구름의 높이에 따라 온도가 다르다는 거를 그럼 구름의 고도가 높을수록 지표 복사 에너지 도달량이 적어서 구름의 온도가 낮다. 이 정도면 이해되죠, 이제? 예. 그럼 구름의 온도가 낮으면 어떻다고? 적외선의 저기서 파장이 길다. 적외선 파장 길이가 장파로 나타난다. 됐죠? 그래서 온도 높이를 알 수 있어. 저게 밤에 하는 거예요? 밤에 아니요 낮에도 가능하고 낮에 태양 밤에 측정한 거예요. 밤에도 측정 가능. 근데 그러면 밤에는 얘를 못 측정하잖아. 밤에는 근데 대륙권 그 층상 구조가 그냥 부메랑처럼 나오는 거 아니에요? 부메랑이 뭐죠? 층상 구조. 대륙권. 그러니까 대륙권의 층상 구조가 낮에는 이렇게 위로 갈수록 온도가 감소하는데 밤에는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계산하겠지. 우리 거기서 원리만 알면 되고. 알았죠? 네. 그럼 밤에는 식으니까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낮을 때는 얘랑 똑같은데도 이렇고, 그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다 낮 기준이야. 중3 때도 밤일 때는 왜 그래프가 안 좋으라고 하잖아. 그치? 보편적으로 낮에 그래프로 이론을 설명하듯이 우리가 보통 낮을 기준으로 해요. 밤이 되면은 이렇게 된 거를 다시 이렇게 새벽이 됐는데 이렇게 온도 변화를 가지고 거기서 적용해서 또 하겠지. 그죠? 우리가 공부하는 건 기준은 낮 기준이어서 그래. 그리고 아까 동욱이가 잘 얘기해 줬는데 온도가 나라마다 다 똑같을 수가 없잖아. 지표 복사가. 그럼 그 나라의 지표의 온도랑 여기 구름의 온도까지 또 고정한 다음에 계산하겠죠. 그러니까 되게 쉬운 게 아니라 과학자들은 다 이 관측 데이터에다가 그 지형 조건까지 다 고민해가지고 온도를 측정하겠죠. 구름의 높이랑. 됐죠? 자, 그 다음에는 그리고 내가 좀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될까 말까 근데 좋은 거 같아서 넘어가는데 봐봐. 아까 대륙권에서 밤이 되면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지 않아요. 11km까지. 보통 여기까지. 어디까지냐? 한 2km 정도까지. 아까 복사층 있죠. 그 마찰층 1km까지. 그래서 높아야 2km고요. 2, 3km 이상부터는 얘가 영향을 거의 안 받아요. 이렇게. 날씨 변화가 이게 이렇게 가기도 전에 해가 다시 뜨거든. 근데 그러면은 그 애초에 그냥 여기 꺾여 있는 부분 위에 구름이 생기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를 한 거야. 상관없죠. 근데 아주 낮게 깔린 구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보통 여러분들은 지투를 안 배웠기 때문에 그 꺾어지는 구간이 몇 킬로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런 질문하는 건 좋은 거지 원천적으로. 나쁜 건 아니지. 그래서 그거 또 하면 시간이 또 가잖아. 아깝잖아. 그래서 원리는 맞다. 하지만 실제는 다르다. 그래서 적에서는 구름량이 많은 게 아니라 얘는 구름이 높을 때, 이걸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구름의 높이가 높을 때는 파장이 길잖아요. 그럼 어둡게 나와야죠. 그 다음에 구름의 높이가 낮으면 더 하얗게. 알았죠? 그거 써놔. 근데 이거를 낼지 안 낼지 몰라서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레이더는 나올 수 있어요. 적에서는 좀 어렵지만 요거랑 요거는 나올 수 있죠. 왜냐면 적에서는 좀 어렵잖아. 네거티브로 바꾸고 뭐 이렇게 색깔 바꾸는 건 어렵잖아요. 하지만 가시광선 구름이 왜 하얘? 반사해서요. 그럼 다 안다면 이것도 양이 많으면 더 하얗게 보인다는 건 기본 상식이잖아. 중학교 때 나오잖아. 대놓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다. 적에서는 좀 어렵고 레이더 위치 파악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레이더는 구름의 양을 주로 많이 해요. 반사예요. 그러니까 레이더는 밤에도 쓸 수 있고 낮에도 쓸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주로 이 기상위성에서 구름의 양, 얘는 두께를 주로 측정하는 거고, 두께. 얘는 그냥 높은 곳인데도 양이 많냐 적냐 그냥 반사되는 거. 위에서 반사되는 거. 위에서 반사되는 거. 밑에서 반사되는 거 말고 위에 있는 애들이 반사하는 양이 많냐 적냐를 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층부에 주로야 주로 상층부에 있는 구름의 양이 많은지 적은지를 그때 반사량이 많으면 하얀색이야 흰색. 알았죠? 레이더인데 이제 이걸 색깔을 바꾸겠죠.
많으면 레이더가 흰색으로 바꿔줘. 레이더도 색깔을 보는 게 아니잖아. 알았지? 그래서 이 세 가지에서 다 나오지 않고 가시광선은 빛의 반사, 그러니까 물체의 반사량이다. 저기서는 방출된 에너지다. 레이더는 뭐 반사되는 총량이다. 이렇게 줄 거예요. 어떤 조건으로. 레이더도 원리가 반사예요. 네, 반사예요. 레이더. 레이더는 적외선보다 더 파장이 길어요. 반사. 알았죠? 네. 제일 물었은 거예요, 가운데. 요거? 아니면 이거 그거. 구름의 높이가 낮을수록 희게 보이고 구름의 높이가 높을수록 어둡게 보여. 저걸 저렇게 줄였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서 이거는 대충 넘어가려고 하고 이거랑 이거만. 지금 시간이 없어. 10분밖에 안 남았어. 추가 질문도 해줄 것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됐죠? 네. 네. 요거는 알아도 요거나 가시광선이나 이거는 백발백중 나올 수 있으니까. 됐죠? 네. 그 다음에 또 그렇군요. 여기서 일기도 하나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겨울철에 기압 배치 있잖아요. 기압 배치가 아까 지금 여기 나온 거는 뭐야? 서부, 서부 동적. 동적. 그리고 또 뭐가 있지? 풍속이 빠른 편이야. 자, 근데 요거 하나 물어볼게. 얘가 왜 빨라? 여름보다 얘가 더 빠른 이유. 기압차가 커서. 어? 기압차가 커서. 그러니까 기압차가 왜 커? 잠시만요, 선생님.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자, 봐봐. 겨울철, 여름철 계절풍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수업 시간 했어요. 계절풍하고 해류풍하고 공통점이 뭐랬어요? 비열차. 열용량차 아니면 비열차. 그래서 물과 땅의 비열이나 열용량차. 보통 비열이라고 하는 거 옛날식이고 요즘에 열용량이라는 말 쓰거든요. 얘네들 차이잖아요. 그지? 네. 그러면은 그래서 해류풍은 낮에도 풍속이 센데 그쵸? 밤보다. 그럼 얘도 같은 원리면 날짜만 하루가 아니라 1년 주기로 확장됐으니까 얘도 그럼 여름이 낮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기압차가 더 크고 겨울이 풍속이 더 작아야 될 것 같지 않겠어요? 근데 오히려 반대라고 태민아. 왜 반대냐고. 어? 아닌가? 이거는 알죠? 왜 해류풍에서 낮에도 풍속이 센지. 낮의 온도차가 더 큰 이유는 뭐야? 육체 온도가 훨씬 많이 올라가는. 데펴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2시가 제일 뜨거운 게 아니라 2시. 그때 걔는 뜨거워지고 있는데 땅은 뭐 아직 바다. 얘는 바닥으로 빨리 식고 있고. 그래서 그때 그래프로 그린 게 이거였을 거예요. 말로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선생님 정체조사 때문 아니에요? 얘랑 뭐 정체전사? 아닌가? 뭔 개소리야. 이거잖아. 얘도 6시간 가열했다. 그럼 얘도 6시간 식어야 되는데 얘는 이때부터 식는 게 아니라 좀 더 딜레이된 상태에서 식다 보니 얘가 교차에서 온도 차이가 더 커질 때까지 시간을 더 딜레이 시켜야 되는데 그 전에 해가 떠버리잖아요. 그 전에 해가 뜨니까 이 최대치가 다시 똑같이 올 시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가 뭐야? 데펴지는데 시간이 좀 더 딜레이돼. 땅보다 물이. 그래서 여기가 작아지는 거죠. 여기가. 밤에. 낮은 그렇다 치고 밤이 온도 차이가 더 작게 나타난 이유가 이 물이 데펴지는데 시간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얘가 더 차이가 많이 날 때까지 가기도 전에 해가 떠서 그래요 라고 하면 되죠. 여름 겨울은 갈 시간이 기니까 아닌가? 아 그것도 뻥튀기 하면 똑같아요. 그렇게 하는. 그래서 바닷물은 그때 얘기했잖아. 내가 12월에 속초 갔더니 바닷물에서 놀고 있었다고. 서핑 탔다고. 안 춥다고. 물속에서 놀더라고. 똑같아요. 오히려 더 길어지죠. 더 길어져서 그 우리가 겨울에 땅이 가장 고도가 낮은 동지가 태양의 고도가 제일 낮지만 공기가 추운 거는 1월 달이었잖아. 근데 바닷물이 제일 차가운 거는 뭐랬어? 2월 말이랬잖아. 더 딜레이 된다고. 그러면 똑같아야 되는 거야. 오히려 더 차이가 더 커야 되는 거야. 근데 왜 그렇다고 우리나라만 그래. 우리나라. 편서풍 부는 지역만 그래. 알 것 같습니다. 지형 조건이라고 했잖아. 지형 조건. 그게 뭐예요? 알 것 같아요. 그거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여름에는
원래 따뜻한 곳은 대신 저기압이고 차가운 곳은 고기압이잖아요. 근데 여름에는 따뜻한 공기가 고기압이 돼서 올라오는 거니까 저기압이 고기압이 되는 거고 겨울에는 이미 고기압이 근데? 고기압이었던 공기가 더 고기압이 돼서 내려오는 거여서 바다가 좀 덜 뜨겁고 땅이 너무 차가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온도 차이가 너무 크다. 여름에 지형 조건이라고 지형 조건. 우리나라는 동해 쪽에 난류가 1년 내내 흘러요. 동해 난류의 영향을 받고. 모노사죠. 난류 때문에 난류 영향 받고. 지형 조건 이거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나지? 그럼 난류 때문에 그 온도차가 더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에는 땅이 엄청 뜨겁잖아요. 한 40도까지 땅이 뜨거워요. 네. 근데 얘는 여름에 어때요? 난류가 흘러. 그래서 여전히 따뜻해. 그래서 한 뭐 20도 정도 돼. 여러분들 그때 8월 7일인가 그때 해수욕장에 막 놀아야 되는데 갑자기 못 들어가겠어요. 여름인데. 그때 바람이 불어서 심층수가 막 올라와서 온도가 한 24도인데도 공기가 24도가 됐대 물이. 그래서 못 들어가게 했대. 24도. 24도가 아니라 14도였나? 20도 떨어졌대. 20도에서. 20도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여름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름에 얘 온도 차이가 한 뭐 20도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델타 T가. 자, 겨울이 됐어요. 겨울에도 여전히 난류가 흘러. 한 뭐 18도 정도 된다고 쳐. 겨울에 얘 몇 도가 되냐? 마이너스 얼음 땡땡 얼 수도 있잖아. 그쵸? 한 10도까지 된다고 치면 얘가 온도 차이 훨씬 더 크더라. 이 정도. 얘는 덜 여름인데 얘는 너무 뜨거운데 얘도 뭐 미지근해. 근데 얘는 아직도 미지근한데 얘는 너무 추워. 그래서 온도 차이가 더 크더라요. 알았죠? 예, 그게 지형 조건인데 난류 영향을 받아서 그래 동해 바다가. 알았죠잉? 네. 그거를 수업 시간에 다 했어요. 수업 시간에 다 했어. 그거 말고는 추가 질문이 뭐가 있을까? 요거밖에 없지. 자, 우리나라 뭐라고? 네? 뭐라는 거야? 잘 한달바람 앉았어. 자, 우리나라의 동해 쪽에, 그러니까 동해안을 지날 때 일본이 눈이 많이 내리는 이유는 뭐다? 난류 영향 받아서 증발량이 많고 눈이 상대수가 높으니까. 그럼 제주도도 그래서 눈이 많이 내린다. 근데 제주도는 나온 적이 별로 없는데 제주도도 마찬가지야. 제주도도 여기가 한라산에 있으면 여기가 눈이 더 많아. 여기는 포근하고 눈이 별로 없어. 시베리아 기단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알겠죠? 네. 이것도 나도 무슨 옛날에 겨울에 이렇게 에어리를 지나가지고 드라이브를 하다가 이제 등산을 좀 올라가 볼까? 근데 여기는 등산할 수 있대. 여기서부터는 입상근지야. 여기는 원래부터 눈이 많아서 올라갈 생각 못했는데 입상근지 넘어가지 못한대. 겨울이었는데 그게 이거랑 관련돼. 어차피 여기는 난류가 이렇게 더 많이 흘러. 난류가 그러니까 따뜻하지. 올라갔다가 빼는 산 때문에 따뜻하고 건조하지.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태백산맥처럼 뭐 큰 효과는 아니지만 그 높은 산이잖아. 한라산. 큰 영향이 있다. 됐지? 여기까지 할게요. 요거는 조금 고등선을 적외선을 모른다 치더라도 가시광선을 요거 아시면 돼요. 알겠죠? 네. 네. 그 물리쌤은 언제 방송 끝이에요? 15분 아니에요? 그래. 자, 혹시 문제 뭐 채점에 문제가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연습 소화해 주셔서. 이제 죽을 오늘 물리가 어려서 그런지 좀 설명이 길어지시나 봐요. 여기 지난주에는 먼저 와 있으셨는데 내가 오시면 나가는 오시면. 와, 이 물리가 너무 어려웠어. 밖에 소망 진짜 어려웠어요. 쌤이 제가 물리까지 좀 시끄러. 말도 안 되는 그리고 그냥 어려웠다기보다도 조용히 하고 우리 물리 공부 다시 하고 계세요. 선생님 이제 잠깐 여기 바깥에 오셨나 보다. 지원했어요. 근데 여기 절규랑 여기 절규랑 똑같은 건가? 빨리 물리 다시 풀어. 물다 별. 그러면 물다 별. 너무 수학이 어려워. 빨리 하고 있죠? 저희는 아예 물리 크리스마스. 이게 이렇게 빨리 크지? 서울고 있습니다. 4, 5번 너무 어려워. 아니 5번 말고 4번 4번. 미안해 나 1번밖에 안 풀었어. 4번 이제 네 4번 내가 해주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이런 것도 해야 돼. 틀렸어.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 시험지 여러분만 푼 게 아니고 역대 선배들도 같은 시험지를 풀어서 데이터 가지고 있다고요. 그럼 뭐는 갈 수 있니? 제일 궁금한 게 그거잖아. 나 지금 이 공부해서 과거 갈 수 있어요? 시우 4-1번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어. 못 가. 양우영 어딨어? 너 1-1번 하나 맞았어. 내가 궁금한데 5번을 왜 못 맞는지 나 이해를 못 하겠는데 5번은 점수를 주겠다고 한 거 아니야? 이거? 양진영 5번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거야? 파동 물델타가 진행하면서 근데 증가했다가 줄어드는 값. 그게 뭔데?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장문을 써놨는데 잘 모르겠어요.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파동의 세기가 세졌다가 약해질 수는 있어? 왜 세지는 건데? 그러니까 처음에 파동 그러니까 파동이 발생했을 때가 제일 세고 갈수록 점점 약해져요. 난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해해. 네. 근데 세졌다가 약해지는 건 왜 그러는 거야? 왜 점점 세지는 건데? 처음에 0이라고 생각했어요. 이태민, 얘 어디니? 야, 너 더더군다나 경기 아니야? 나는 쉬 있는 시간에 너네 미친 듯이 다니길래 열심히 공부했는 줄 알았는데 너 하나 맞았어. 나 이렇게 해서 경기 간 애들 본 적이 없는데. 공부를 하라고 공부를! 하고 다니는 것들 보면 합격을 했어 벌써. 동호, 너는 어떻게 해서 그거냐? 너 하나 맞았어. 너네 점수가 지금 ES보다 나빠. 동우가 3-1번의 답은 왜 철인데 2번 답은 왜 알루미늄이니? 이게 제가 제 생각에 이걸 1번 가는 전류의 양이 다 일정한데 나는 저항에 따라서 이동하는 전류의 양이 다 다를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그래서 했는데 계산을 잘못해서 야, 계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건 그래서 어떤 경우가 전류가 더 센지 전류가 더 작은지 저항이 작은 경우가 좀 있었어요. 저항이 작으면 전류가 센 게 직렬, 병렬 다 그래? 아니 병렬만. 야, 너네 이거 똑같은 문제 푼 적
양심 껏 해봐. 이거 똑같은 문제 우리 풀었어. 다 풀었던 거. 1년 동안 배우고 한 문제 맞을 거면 이걸 왜 한 거야 도대체? 내가 이거 하나 맞았어도 너네 합격시킬 수 있어. 지금 남은 시간 안에 할 수 있어. 나 과거만 10년 넘게 했다고. 근데 지금 너네 태도 보면 할 수 있어도 안 하고 싶어져. 어떻게 자소서를 내보내고 쉬는 시간에 자기 자소서를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무슨 마음인지 난 그냥 이해를 못해. 너네 선배들 중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반 분위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내 자소서 마감할 때 선생님들 몇 시에 주무셨는 줄 알아? 너네 그 구글 채팅방에 선생님들 다 들어가 있었던 거 알아? 너네만 자소서 마감한 줄 알아? 그때 3시, 4시 전에 주무신 선생님이 한 분도 안 계셨어. 너네 내일부터 문답한다고 그거 자소서 일일이 생기부 일일이 다 눈으로 읽고 계셔. 선생님들이 그거 가지고 질문만 내고 계셔. 역대 나왔던 질문들하고 비교했을 때 무슨 문제 나오는지 다 공부하고 계신다. 근데 너네 뭐하냐?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 너네 이렇게 해서 과거 가서 못 견뎌. 내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알지, 유재야? 내가 뭐 때문에 빡쳤는지 알지? 자, 1번부터 보죠. 클리어합시다 서로. 자, 1번, 2번, 3번 같은 유형이요. 1번, 2번, 3번 다 같은 유형이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요. 자, 정기 회로만 내보거든요. 이 부분은 정기 회로만이야. 왜냐면 서울에서 2년 연속 회로만 나오고 있어. 서울에서 2년 연속 회로만 나오고 있어서 회로가 그동안 안 나왔다가 요즘에 엄청 유행입니다. 자, 그래서 회로와 관련된 문제들이요. 지금 서울에서 2년이면 이제 다른 지역으로 퍼질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라서 한번 해보는 건데, 회로도는요. 실제로 그 안에서 오매복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회로도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전기 제품, 그 전기 제품을 우린 저항이라고 해요. 저항의 역할이 뭘까요? 회로도에 있는 저항의 역할이 뭐니, 윤지야? 면접 보러 갔을 때 무조건 내가 여기서 최고야라고 생각해야 돼. 떨면 안 돼. 헛소리라도 해야 돼. 그래서 회로도에서 저항의 역할이 뭘까요? 여기서 저항은 뭐냐면 전기 제품이야. 그래서 저항의 역할이 뭘까요? 3초 안에 얘기하셔야 돼요. 무조건 헛소리라도 해야 돼. 저항의 역할은 전류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게끔 해준다. 맞아요? 왜? 저항이 있어야만 전류계를 연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 논리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자, 근데 회로에서요. 저항의 역할은 선풍기, 형광등 이 새끼들이 저항이거든요. 근데 회로도에서의 저항의 역할은 전기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모시키는 거니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저항이란 말이야. 그게 전등이면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만들 거고요. 그게 다림이면 전기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만들 거야? 열 에너지로 만들 거야. 그러니까 회로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항이라니까. 저항의 역할이야. 역할. 그래서 저항이라는 건 전기 에너지를 각각의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장치야. 그래서 페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전류도 아니고 전압도 아니고 저항이야, 이 사람들아. 그래서 저항에 대한 얘기를 주고 장창하고 있는 거야. 되겠어? 자, 그러면 이 전기 에너지를 비대 에너지로 바꾸니까 어떤 꼬마 전구가 제일 박니? 이거 얘기한 거잖아. 그러면 어떤 꼬마 전구가 제일 박냐라는 얘기는 어떤 꼬마 전구가 비대 에너지 제일 많이 내? 이 얘기지. 그 비대 에너지를 많이 낸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 꼬마 전구가 무슨 에너지를 많이 쓴 거야? 전기 에너지를 많이 쓴 거야. 그러니까 어떤 꼬마 전구가 전기 에너지 많이 쓰고 있어? 이 얘기잖아. 근데 전기 에너지가 뭐니? 총 시간 동안 사용한 에너지요. 그게 전기 에너지죠. 되겠어? 총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라고 해요. 근데 꼬마 전구의 밝기를 비교할 때 총 시간을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 뭐 한다? 단위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로 비교하면 된다. 되겠어? 그럼 단위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템이 뭐라 그러니? 그래서 큰일 났다는 얘기예요. 단위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뭐라 그러니? 전력이라고 합니다. 단위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 우리는 전력으로요. 됐어? 꼬마 전구의 밝기 비교하면 돼 라고 얘기했죠. 전력 구하는 식. 전력은? 그렇죠. 전력은 VI 또 R분의 V제곱 또 I제곱 R. 되겠습니까? 자, 이때요. 이때 전력 구하는 식이 3개면요. 이 중에서 어떤 식을 어느 순간 사용할 거냐? 이걸 여러분들 뭘 쓰셔야 돼요. 되겠어?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이 중에서 어떤 회로가 가장 밝니? 어떤 회로가 가장 어둡니? 이거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회로가 전력을 많이 사용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 어떤 회로가 가장 꼬마 전구의 밝기를 합한 값이 제일 밝니? 이거 보는 거잖아요. 자, 그러려면 거기에 조건이요. S1만 열었을 때 그려 빨리 S2만 열었을 때 S3만 열었을 때 S4만 열었을 때 되겠어? 동우가 나와서 그려. 난 네가 회로도는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종이에다 그리시고 여기 안 써놔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지금 해. 그 꼬마 정도로 그리지 말고 그냥 기호만 써. A, B, C, D, E. 네. 넹. 켜지는 꼬마 정도만 그리시면 돼요. 네. 다 그린 사람 손 제가 할게요. S2 이게 S1이었을 때. 제목 좀 써볼래? 뭐가 뭔지 보게. 얘기를 안 들을 때.
전류의 속성. 전류는 언제나 해당 거리로 흐르려고 한다. 저항이 작은 쪽으로 흐르려고 한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면요, 이거 보여요? 이렇게 되잖아요. 자, 문제는요. 이제 어제 아까 S2반에서 어떤 애가 이걸 맞았는데 어떻게 맞았니? 라고 했더니 무조건 여기 있는 스위치가 닫혀 있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저기 두 개랑 이제 여기 스위치 S4를 닫는 순간 어떻게 되니? 저기 여기서 이렇게 온 전류도 이렇게 온 전류도 저항이 있는 쪽으로 갈까요? 저항이 없는 쪽으로 갈까요? 없는 쪽으로만 가요. 최단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S4가 닫혀 있는 순간에는 이 방향으로 간다고요. 여기 갈 이유가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S1 스위치가 열렸어. 그럼 어차피 여기 못 가. 맞아? 그리고 이쪽으로만 왔는데 여기에서 이 아이가 셋 중에 골라갈 거잖아. 그 중에 어디로 간다고? 저항이 없는 쪽으로만 간다고. 그러니까 CD만 간다고. 여기는 다 꺼진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야. 그 다음에 S2가 열렸어요 라고 합니다. 여기 닫고요. S2가 열렸으니까 여기 열렸겠죠. 그럼 얘는 이미 꺼졌어. 그래서 대신에 여기는 닫혔으니까 두 개의 병렬선은 살아있단 말이야. 이렇게 와.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러면 이 줄은 없으니까 얘로 갈래? 얘로 갈래? 아래로. 네, 아래로만 가요. 이거 꺼져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S3 열렸어요. 여기 열렸으나 여기 열렸으나 경우는 똑같단 말이야. 그치? 자, 여기가 열리면 이 줄 못 가.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얘 어디로 갈 거니? 네, 이 줄로 가요. 얘만 켜지는 거야. 이거 안 켜져. 그러니까 빈 도선이 연결되는 순간 그 도선과 병렬이 얘네들 다 꺼져버린다고. 알겠어? 이런 거라니까. 이런 거라니까. 그 다음에요. S4를 열어요. 그럼 여기 열어요. 근데 이제 문제죠. S4를 열면 이제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간 애도 있고 이렇게 간 애도 있지. 그럼 이렇게 간 애는 어차피 여기가 열렸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간 애는 어차피 이 길을 못 가. 그럼 어떻게 하니? 일로 가든 여기서 두 개가 병렬로 나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위계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가서 두 개가 만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가장 많은 전력을 쓰는 걸 찾아라 이 얘기 아니니? 자, 그러면 이제 전력을 이제 회로도는 그려놨다고 쳐. 전력이 제일 큰 거 찾아라 이 얘기야. 그럼 이 네 가지 회로에서 그 긴박한 순간에 내냐 어떤 걸 사용하면 가장 논리적일까를 생각하셨어야죠. 어떤 걸 사용하는 게 네 개의 회로를 비교할 때 가장 쉬울까? 네, R분의 V제곱 이거 쓰셔야죠. 왜? 얘네들의 전체 전압값은 다 똑같잖아요. 얘네들의 전체 전압값은 다 똑같기 때문에 얘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전력이 세다는 얘기는 합성 저항이 제일 작은 걸 찾아라는 얘기야. 이 얘기야. 이 얘기야. 결국은 합성 저항 구해라 이 뜻이죠. 자, 이거 합성 저항 얼마입니까? 하나당 R. 합성 저항 얼마입니까? 2R.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R이고 이거 2R이죠. 병렬일 땐 합분의 곱 기억나죠?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3분의 2R. 되겠냐? 얘 얼마입니까? R. 얘 얼마입니까? 요거 얼마니? 이거 R. 2분의 R. 그러면 이거 2분의 3R. 2분의 3R하고 그 다음에 2R하고요. 되겠어? 이 얘기죠. 얘는 2.5R. 얘는 2R. 합분의 곱. 7분의 얼마니? 7분의 얼마? 6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서 전력이 제일 큰 거 찾아라. 그럼 저항이 제일 작은 거 찾으면 되니까 누구겠니? 저항이 제일 작은 거 누구예요? S2를 열었을 때죠. 되겠어? 전력이 제일 작은 거 찾아라. 무슨 말입니까? 저항이 제일 큰 거 찾아라. 뭡니까? S1을 열었을 때요.
이 문제를 틀리는 게 이상한 거죠. 윤지, 넌 어떻게 되니? 20분 동안 이 문제를 못 풀었다고? 넘기죠. 두 번째. 자, 같은 말이야. 자, 똑같은 유형의 1, 2, 3번 같은 문제야. 지금은 전력이 비대에너지로 바뀐 거고, 두 번째는요. 전력이 무슨 에너지? 열 에너지. 그러니까 어느 비커가 제일 뜨거워? 어느 비커가 가장 많은 전력 사용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비커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같은 회로에 이렇게 저항의 크기와 들어있는 물컵의 물의 종류와 이런 거 다를 때요. 어느 비커에서 가장 온도가 많이 높아지니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어느 쪽에 온도가 제일 높아지냐라고 하는 건 사실은 전력이 뭐가 되는 거냐면 열량돼요. 그러면 전력 구하는 식 우리가 아까 했던 그 세 가지 중에서요. 얘네들은 어떤 걸로 비교하는 게 제일 빠를까? 어떤 걸로 A, B, C, D의 열량을 비교하는 게 가장 쉬울까? R분의 또 사실은 얘는 R제곱 안 넣는 게 제일 빠르다. 왠 줄 아세요? 여기서 이렇게 전류가 가죠. 자, 얘는 전체 전류와 똑같습니다. 그랬다가 전류가 뭐합니까? 나눠지죠. 전류가 나눠질 때 저항비와 전류의 비는 반비례하죠. 그러면 여기 저항이 얼마입니까? R. 여기 저항 얼마입니까? 2R. 그럼 이 줄이 얼마입니까? 2R. 이 줄이 얼마입니까? 2R. 그러면 저항이 1대1이니까 전류도 반반 나눠진다는 얘기죠. 맞아? 그러니까 쉽게요. 우리는 여기를 I로 보면 여기는 몇 I? 2I. 이렇게 놓으면 I 값이 눈에 보여. 전압 값을 구하려면 좀 복잡해. 되겠어? 이렇게 보는 게 편하죠. 자, 그래서 얘네들의 I 값 구했고 I 값 나와 있으니까 전력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되겠어? 그 중에서 A, B, C, D요. 자, A는요. 전류의 색이 2I니까 4I 제곱. 저 새끼 저항 얼마야? 2R. 이게 얘 전력이에요. 자, B요. I 제곱 R이고요. C요. I 제곱 R이고요. D는요. I 제곱 2R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력 구했어요. 그래서 그게 발생하는 열량인데 열량 구하는 식. 그렇죠. Q는 C암페어죠. 그 중에서 우리한테 열량 물어본 게 아니고 온도 변화를 물어봤으니까 비열과 질량을 나누시면 되겠죠. 왜 나누죠? A의 비열 얼마? 1. 질량은 똑같으니까 1. 뭐랄 필요 없어. 그래서 얘 비열 얼마? 2. 얘는 1. 얘는 2. 그게 온도 변화로. 이거 하라는 얘기잖아. 이거 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8. 이게 얼마입니까? 2분의 1. 얼마입니까? 1. 그러니까 16, 1, 2죠. 그래서 발생하는 열량은 A가 제일 커요. 그 다음에 C하고 D는 같아요. 그리고 B가 제일 작아요. 이 얘기잖아요. 이 문제 맞은 사람이 한 명인가? 그래요. 이렇습니다. 하나만 뭐 알겠지? 요번 주는 꼬맹아 전기 파트를 다 탈탈 털어달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물리를 9개의 주제로 나눠서 9주 동안 하는 거거든요. 요번 주는 정규회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문제 털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죠. 3번은요. 담아지라고 낸 문제인데 제가 생각을 잘못했죠. 자, 꼬맹아 옆에 있는 전기 전도도는 물질의 특성 이니 아니니? 맞아요.
물질의 특성입니다. 물질마다 다 다른 값을 가지고 있고요. 전기 전도도는 얼마나 전기가 잘 흘러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 전도도가 클수록 전류는 잘 흘러요. 그러면 전기 전도도의 반대말은? 비죠. 네, 비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전도도를 역수하면 비저항. 알겠어? 네. 다시 말해서 전기 전도도가 크다는 얘기는 저항이 작다는 얘기야. 반비례한다고요. 자, 근데 이 금속을 네 가지를 첫 번째는 직렬 연결했을 때 어느 쪽이 가장 많이 열이 많이 발생하니 이 얘기는 뭐가 제일 크니를 묻는 거야? 저항. 그게 아니라고. 아니. 어느 쪽이 열이 제일 많이 발생하니라고 하는 건 전력이 누가 크니 이거 묻는 거잖아요. 네.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뀐 거잖아요. 앞에 2번 문제를 그대로 쓴 거예요. 되겠어? 근데 직렬일 때는요. 뭐가 똑같아요? 각각의 저항에. 그러니까 무슨 뭘 쓰면 되겠어요? I, 제곱, R 얘네들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보면 된다고? 저항만. 저항이 큰 애가 전력이 큽니다 라고 가시는 거예요.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중에서 저항이 제일 큰 거 찾으라는 얘기니까 전기 전도도는 제일 작은 거 찾으라고요. 그게 누굽니까? 자, 그 금속 4개를 병렬 연결한다고요. 자, 그랬을 때 누가 제일 뜨겁니? 라고 하는 건 누구의 전력이 제일 크니? 이거 묻는 거죠? 근데 병렬일 때 뭘로 구한다고요? 흘러. R분의 V제곱. 왜? 모든 저항의 전압값은 다 어떨 거니까? 같을 거니까. 그러니까 저항이 제일 작을수록 전력은 커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선 저항이 제일 작은 거 찾으라는 얘기죠. 누굽니까? 네. 이 얘기하고 있어. 이건 눈으로 푸는 문제야. 넘어가죠. 자, 4번이 경기북가고의 유사한 문제입니다. 경기도권 문제가 서울보다 어렵습니다. 말씀드렸어요. 경기도권 문제가 훨씬 어렵습니다. 복잡한 문제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보시면 여기에서 저항을 무려 6개 줍니다. 6개 중에서 저항 2개를 골라가지고 회로도를 만들 거야. 직렬로 만들던 병렬로 만들던 네 마음대로 만들면 된대. 그 중에서 조건은요. 그랬을 때 7번째로 회로도에서 전류가 가장 세게 흐르는 거 찾아라. 이거 읽는 순간 뭐 생각했어요? 정렬로 돼요. 왜요? 저항값이 정확값이. 저항이 뭐야 되니까? 네 입으로 얘기해야 돼. 저항이 작을수록 전류가 커져서 네. 그게 더큰 수분으로 쓰는 거니까 정렬을 먼저 해야 하거든요. 저항이. 저항이 작은 경우를 찾아야 하는. 네. 그러면 저항이요. 1, 2, 3인가요? 1, 2, 3, 4, 6, 10인가요? 그러면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면 돼. 그러면 저항이 제일 작은 애가 전류가 제일 클 거란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서 2개를 뽑았을 때요. 어떤 조합이 저항을 제일 작게 만드는데요? 이제 거기로 들어가야죠. 이 중에서요. 저항이 작을수록 전류가 셀 거라는 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류가 센 순서대로 해라. 저항이 제일 작은 순서대로 해라. 이 뜻입니다. 같은 말인 거 알겠어요? 네. 그러면 저항을 작게 하려면 직렬 연결이니 병렬 연결이니? 그래서 병렬로 연결해야 된다까지 추리하신 거예요. 그럼 병렬 조합을 했을 때 저항이 제일 작게 하려면 누구와 누구를 뽑을 때가 가장 저항이 작아? 왜요? 곱이 작아서 큰걸 뽑을수록 고객값이 커져서 저항값이 좀 누구의 많이 저항이 더 작을까요? 누구의 합성 저항이 더 작을까요? 1, 12. 1, 12가 작을까요? 2, 3이 작을까요? 1, 12가 더 작아요. 선생님 말씀드렸죠. 병렬일 때는요. 이 중에서 저항이 작은 애보다 합성 저항이 더 작은 값이 나온다. 그러니까 얘가 1이면 이 옆에 누가 붙든지 합성 저항은 1보다 무조건 작아집니다. 이 합성 저항 얼마입니까? 3번에 12. 1이 안 되죠. 얘는 얼마인 줄 아세요? 얘는 얼마입니까? 5분의 2. 1보다 크죠. 네. 이 얘기예요.
저항이 제일 작은 애보다도 작은 저항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저항을 만들려면 앞에 뭐가 붙으면 된다? 1이 붙으면 돼요. 그러면 1로 만들 수 있는 저항이 그중 제일 작은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게 누굴까요? 1, 2. 네. 1, 2가 제일 작은 첫 번째 저항이에요. 되겠어? 두 번째. 12. 이렇게 해서 몇 개? 몇 개 만들었어요? 5개. 2개 더 가면 되죠. 그 다음 뭘 것 같습니까? 2. 그래서 얘는 이거 병렬은요 앞에 뒤에 있는 이 새끼가 얼마든지 제일 작은 새끼보다 합성 저항이 작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입니다. 얘 합성 저항값 얼마입니까? 4분의 5 3분의 4. 그러면 이 전체 전압이 얼마인 줄 알죠? 이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요. 그래서 얼마나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문제 풀면서 왜 20분보다 더 많이 걸려요? 문제 푸는 방법을 모르니까 고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 두 번째 거죠. 자, 이제 과관입니다. 병렬로 모든 저항을 다 써야 됩니다. 이때요. 전류의 세기가 최대일 때와 최소일 때를 찾으라는 거야. 전류가 최대가 되려면 그래서 저항이 제일 작은. 최소가 되려면 아까 했죠. 한 놈의 저항이 제일 뭐하면 되니? 작은 놈. 됐어? 그러면 이 6개 다 써서 한 놈을 작게 만들면 돼. 자, 그러면 이쪽 줄이 얼마면 돼? 1, 2, 4. 그래서 한 놈을 제일 작게 만들면 뒤에 어떤 애가 붙어도 합성 저항은 제일 작아져. 무슨 말인지 알죠? 얘 얼마니? 4, 60. 합성 저항 왜? 이거? 아니야? 애들 눈빛이 아니라는데? 12인데 10은 7분 7분에 37인데 7분의 34. 34. 됐어. 그러면 전류 구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지? 네. 자, 그러면 전류가 최소가 되려면 저항이 뭐가 되면 되겠니? 최대. 그러면 저항이 제일 크려면 꼬맹아 얘하고 얘 값이 어떤 되는 줄 아세요? 비슷하다. 되겠어. 자, 이 값의 차이가 제일 작으면 합성 저항이 제일 커져. 무슨 말인지 알겠냐? 네. 불러. 11, 1, 22, 1, 2, 12, 3, 3, 4,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윗줄과 아랫줄의 저항 차이가 제일 작아요. 그럼 합성 저항이 제일 커요. 얼마나 오냐? 28분에 99 나와요. 이거? 그럼 전류 구하는 거 할 수 있지? 네. 네, 그렇게요. 그래서 그러면 다 저항을 작게 만들려면 둘 중에서 한쪽 줄을 제일 작게 만들면 돼. 그럼 합성 저항이 제일 작아. 알겠어? 한 놈을 작게 만들면 뒤에 누가 붙어 오든 상관없어. 작아. 제일 작아. 알겠죠? 기억해도 이게 요령이야. 일일이 다 해보지 않아. 그래서 뭔가 패턴이 있겠지. 자, 그 다음에요. 저요. 5번이요. 선생님이 마지막 문제 파동을 낸 이유는 다음 주는 파동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파동의 속력은 변하니? 네. 변하죠. 그러니까 굴절하죠. 네. 이제 막 미쳐가는구나. 파동의 속력은 변하니까 굴절하는 거야. 그래서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들어갈 때 파동의 속력이 달라졌으니까 꺾였겠지 이 사람들아. 그럼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뭐니? 내지 이제 매질의 1도. 매질의
네, 상태나 성질. 됐어? 그 밀도. 알겠냐? 자, 그 중에서요. 소리는 어떤 매질을 통과할 때 제일 빠르니? 고체. 고체. 그다음 액체. 그다음 기체. 그다음에 빛은 어떤 매질을 통과할 때 제일 빠르니? 진공. 진공. 그다음 기체. 고체. 아이씨. 기체. 액체. 고체. 고체. 공기하고 반대예요. 아니 소리하고 빛은 반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꼬맹아 줄은요. 너네 기타 치잖아. 기타에 6개의 줄. 고체. 줄은 다 고체요. 줄에서는요. 어떨 때 속력이 제일 빠를까요? 얇을 때. 자, 줄에서의 파동의 속력을 계산하는 방법이 뮤분의 t인데요. 뮤가 뭐냐면 이게 뭐냐면 모든 줄은요 길면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길을 1m로 잘랐을 때 차지하는 질량감. 됐어? 그러니까 아까 동욱이가 얘기한 것처럼 가벼우면 빨라요. 됐어? 가벼우면 빨라요. 그 다음에 t가 뭘까? 텐션, 장력. 줄은 팽팽하면 빨라요. 알겠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뮤분의 t다. 그리고 가볍고 팽팽할수록 속력이 빨라요. 이 얘기죠. 자, 물결은? 밀도가 크기가 깊어요. 물결은 뭡니까? 수심이죠. 깊은 물에서 전달되는 속도가 얕은 물에서 전달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죠. 파동의 속력 구하는 식. V는 F 남사. 그러면 수심이 이렇게 되어 있다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5번 그림이죠. A에서 B로 갑니다. 자, 수심이 점점 깊어졌다가 얕아지네요. 그러면 갈수록 속력은 점점 빨라졌다가 뭐해지는 겁니까? 느려지는 거죠. 자, 거기서 차지라는 건 물리량이 점점 커졌다가 작아지는 걸 차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뭡니까? 속력 얘기한 겁니다. 속력. 자, 그러면 저요. 자, 속력이 느렸다가 빨라진다고 치자. 그럼 속력이 바뀔 때 변하는 건 뭡니까? 파장만 바뀌죠. 진동수는 바뀔 수 있냐니? 이거 없습니다. 진동수는 항상 일정해 봅니다. 파장 길이만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파장이 속력이 느리면 파장 길이가 짧고요. 속력이 빨라질수록 파장 길이 뭐해지니? 길어져요. 그래서 스넬 법칙이요. 굴절의 원인을 설명하는 건 두 매질 간의 속력 차이 때문이다. 근데 그 속력과 같은 건 그 매질을 통과할 때 파장 길이 비율이다. 기억나니? 이 얘기죠. 그래서 속력의 비율과 같은 게 파장 길이였다. 되겠어? 진동수로 바뀌니 안 바뀌니? 안 바뀐다 그랬어요. 안 바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속력과 같은 말이 파장이니까 파장과 속력이 점점 커졌다가 작아져요. 요 얘기를 물어보면 돼요. 생뚱맞게 갑자기 진폭이 나오고 파동의 세기가 나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날짜 다음 주에 학교에 전화가 오겠죠. 누가 제일 빠른지 봅시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 질문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저거 자, 오늘은 전기 파동의 부교재요. 이거 언제까지 가져갈 거야? 다음 시간에 그렇지. 그리고 도연이 내일 오는 거지. 네. 하십시오.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아서 저는 그 시간 동안에 성적표를 나눠드릴게요.
올린 시험지 어떻게 썼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썼는지를 아니 그 별점이 기억이 안 나요. 다시 2번만 해도 4-1번만 해도 5번만 4-1이 틀렸어요. 썼어요. 다 지워가지고